어머니, 저녁은 준비하셨어요? 오늘 저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빨리 먹어야 하는데. 저는 오늘도 백화점 쇼핑백을 가득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차갑게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저녁이 준비되었냐고 오늘 친구들 약속이 있어서 빨리 먹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 손에는 명품 로고가 선명한 쇼핑백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발끝에서 머리까지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막 나온 듯한 화려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조용히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작은 체구에 세월의 흔적으로 거칠어진 손, 그리고 시장에서 10,000원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은 평범한 면바지와 티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곧 다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차분함 속에 숨겨진 깊이 같은 건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쇼핑백을 소파에 던지듯 놓으며 저는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피곤하다고 제 방 청소는 했냐고 오늘 친구들이 올 건데 먼지 하나도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다 해놓았다고 대답하셨지만 저는 한 번 더 확인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제 친구들 눈이 얼마나 높은지 아냐고 시어머니를 향해 고개도 제대로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친구들의 메시지가 쉴 새 없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또 샤넬을 샀다는 제 말에 부러워하는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저는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원하는 삶이었으니까요. 친구들의 부러움, 그 시선, 그 부러워하는 말들. 부엌에서는 시어머니가 묵묵히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 앞에서 시어머니의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지만 저는 그저 또 된장찌개냐고 불평했습니다. 맨날 된장찌개, 김치찌개만 끓인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안하다고 제가 좋아할 만한 걸 해야 하는데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됐다고 어차피 나가서 먹을 거니까 남편이랑 드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준호가 퇴근한 것이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준호는 평범한 중소기업 과장으로 성실하지만 특별히 크게 성공한 것도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준호가 시어머니께 공손히 인사를 드렸고 저는 그때만큼은 목소리를 살짝 부드럽게 하며 오늘 늦었다고 회사에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준호가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바빴다고 대답하더니 소파에 놓인 쇼핑백들을 발견하고는 또 쇼핑했냐고 이번 달 카드값을 걱정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시작이라고 내가 뭐 엄청난 거 산 것도 아니고 과장 부인이면 이 정도는 당연히 사는 거 아니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3년 차, 이런 대화는 이미 익숙해진 패턴이었으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탁에는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그리고 간단한 나물 몇 가지가 놓였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한 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식탁을 한번 훑어보더니 휴대폰을 들고 SNS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시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에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준호가 밥 좀 제대로 먹으라고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하셨다고 말했지만 저는 다이어트 중이라고 이런 거 먹으면 살찐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조용히 준호의 반찬을 챙겨주실 뿐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저는 벌떡 일어나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늦게 들어올 테니까 문 잠그지 말고 기다리라고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심히 다녀오라고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나간 후 거실에는 준호와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준호가 죄송하다고 민지한테 잘 얘기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괜찮다고 며느리가 아직 젊으니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저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 불이 꺼져 있었고 시어머니 방에서만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어 던지고 쿵쿵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걸려온 전화.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방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그 대화의 내용을 들었다면 저는 절대 그렇게 태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변호사님이라고 부르시며 3년을 지켜봤다고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평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단호했고 조용하면서도 권위가 느껴지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찾아뵙겠다고 상속 관련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시어머니. 전화가 끊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셨습니다. 화려한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의 허영심처럼 작은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되는 법이라고. 그 말은 밤 공기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될 그 운명의 날이 밝아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어디서 듣고 계신지 소중한 댓글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3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웨딩홀에서 봄꽃이 만발한 4월의 어느 토요일, 저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레드 카펫 위를 걸어갔습니다. 제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제가 꿈꾸던 결혼식이었고 제가 바라던 남편이었습니다. 준호는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성실했고 중소기업이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에 다녔고 무엇보다 제 말을 잘 들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결혼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피로 연장에서였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잡고 한쪽 구석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뵈러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시어머니였습니다. 준호가 시골에서 혼자 사신다고만 했지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상상 속 시어머니는 단아하고
품위 있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테이블에 앉아 계신 분을 본 순간 제 미소가 굳어버렸습니다. 70대로 보이는 작은 체구의 여성이 앉아 계셨습니다. 파마도 하지 않은 짧게 자른 흰 머리카락, 시장에서 3만 원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은 베이지색 재킷과 검은색 바지, 가리고 손에는 낡은 인조가죽 가방. 저는 속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변 테이블을 둘러보니 다른 하객들의 어머니들은 모두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계셨습니다. 비단 한복에 금반지, 진주 목걸이까지. 그런데 제 시어머니는 이렇게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저를 예쁜 며느리라고 기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투는 전형적인 시골 사투리였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준비했다며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얇은 흰색 봉투. 겉에서 보기에도 많은 금액이 들어있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으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결혼식에서는 시어머니들이 금반지며 몇 천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를 주던데 말입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친구들과의 단톡방에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시골스럽다고 결혼식에 재킷을 입고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요즘 누가 재킷을 입고 오냐며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시어머니에 대한 실망감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본격적인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호와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둘만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시골에서 혼자 사시며 명절 때만 서울로 올라오셨으니까요. 하지만 2년 차가 되던 해 겨울, 준호가 퇴근 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께서 서울로 올라오시고 싶다고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골에 혼자 계시기가 너무 외롭고 겨울에는 특히 춥다고, 나이도 이제 많으시니 함께 살고 싶어 하신다는 준호의 말에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랑 같이 살다니. 하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열기 없이 차가웠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낡은 여행 가방 하나와 이불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고맙다고, 폐를 끼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겉으로만 웃으며 편히 지내시라고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이미 불편함이 가득 차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습니다. 저의 시어머니에 대한 무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첫 주말 저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오늘 제 친구들이 온다고 방에 계셔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좀 그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방에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거실에서 수다를 떨고 있을 때 한 친구가 시어머니랑 같이 사냐고, 힘들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말도 말하고 근데 뭐 어쩌겠냐고, 시골에서 혼자 사시던 분이라 그냥 모셔왔다고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물 한 잔을 들고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제 친구분들이 목마르실까 봐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갑자기 목소리가 날카로워지며 제가 하겠다고 했다고,
왜 나오셨냐고 말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시어머니가 나타난 것이 민망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다시 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간 후 저는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리고 친구들 있을 때는 나오지 말아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30년 전 여성 CEO라고 신문에 크게 실렸던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라는 작은 중얼거림이 작은 방 안에서만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저의 무시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시어머니를 하녀처럼 부렸고 친구들 앞에서는 시골에서 온 분이라 몰라서 그렇다며 비웃었고 명품 가방을 사면서도 시어머니 옷 한 벌 사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을 뿐입니다. 마치 시간이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을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마침내 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설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명절 음식 준비가 아니라 제 외모를 꾸미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오늘 입고 갈 옷을 준호에게 보여주며 어떤 게 나은지 물었지만 준호는 피곤한 얼굴로 둘 다 예쁘다고 그냥 편한 걸 입으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센스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집 사람들을 만나는 건데 제대로 입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입꼬리에는 묘한 우월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저희는 준호의 작은형 부부가 사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작은 마을, 낡은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준호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고 작은 아들 진호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40대 초반의 진호는 동네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수수한 한복을 입고 계셨는데 그 한복마저도 몇 년은 입으신 듯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저희는 세배를 드렸습니다. 준호는 정성스럽게 절을 했지만 저는 마지못해 얼마나 대충 절을 했는지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작은 며느리 수진이 이미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의 수진은 소박한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화장기 하나 없었지만 그 표정만큼은 환하고 밝았습니다. 수진이 반갑게 인사하며 같이 준비하자고 했지만 저는 요리를 잘 못한다고 오히려 방해될 것 같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눈빛에는 실망보다는 안쓰러움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께 앉아 계시라고 오늘은 자신이 다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렇게까지 해서 뭐하나 어차피 시어머니가 뭐 해주는 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탁에는 수진이 정성껏 준비한 명절 음식들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수진이 시어머니 그릇에 갈비찜을 정성스럽게 담아드리며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라고
특별히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가에 촉촉이 물기가 맺혔습니다. 고맙다고, 며느리가 고생이 많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정도 음식 준비한 거 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감동을 하나고. 식사가 끝나고 작은 아들 진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가게를 확장하려고 하는데 작지만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한 5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분히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으시더니 알았다고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호의 얼굴이 환해졌고 감사하다고 거듭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500만 원을 그냥 준다고? 시골에서 혼자 살던 분이 그런 돈이 어디 있지? 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식사를 마저 하고 계셨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이들이 뛰어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집 조카들이 시어머니 주변을 뱅뱅 돌며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주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손주들이 잘 크고 있다고, 한 아이가 시험에서 100점을 받았다고 말하자 똑똑하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질투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받지 못하는 그 따뜻함에 대한 아쉬움이었을까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저희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수진이 뛰어나와 반찬을 좀 싸뒀다며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반찬통을 받아들었습니다. 차에 타서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작은 형한테 500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그런 돈이 어디 있냐고. 준호는 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돈이 좀 있으신가 보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상하다고, 혹시 저희한테는 안 주시려고 작은 집만 챙기시는 거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준호는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어머니는 공평하신 분이라고 말했지만 저의 머릿속에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작은 아들네 집에서 하루를 더 묵기로 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수진이 시어머니 방으로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수진을 바라보셨습니다. 수진은 참 착하다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은 아니라고, 당연한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 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시어머니는 오래된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큰 며느리 민지, 관찰 3년차. 시어머니에 대한 존중은 없고 가족에 대한 사랑은 의심스러우며 물질에 대한 집착은 심각했습니다. 작은 며느리 수진, 관찰 3년차. 시어머니에 대한 존중은 진심이고 가족에 대한 사랑은 깊으며 물질에 대한 집착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펜을 내려놓으며 길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인가 보다고 중얼거리셨습니다. 창밖에는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진실을 비추는 것처럼. 그로부터 2주 후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백화점에서 쇼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기에 새 옷을 사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작은 집 수진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전화를 하나 싶어 귀찮은 듯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큰일 났다고,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갑자기 가슴이 아프시다고 하시더니 쓰러지셨다고, 지금 응급실이라고, 빨리 오라고 말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늘 친구들과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데 말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쓰러졌다는데 가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재수 없다고 투덜거리며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작은 아들 부부가 시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형식적으로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도 가빠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괜찮다고, 너무 놀라지 말라고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의사가 다가와 환자분이 심근경색 의심 증상이 있어서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입원하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은 했지만 속으로는 짜증이 났습니다. 입원이라니, 병원비는 또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입원 수속을 밟고 병실로 옮기는 과정에서였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누군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계신 시어머니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는 복도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전무님이라고 부르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성은 회장님께서 왜 여기에, 그것도 이런 모습으로 계시냐며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 전무님?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남성은 한성그룹의 전무였습니다. 한성그룹이라면 국내 10대 기업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습니다. 전무는 연락도 없이 이렇게 계시면 어떡하냐며 비서팀에 연락하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됐다고, 그냥 가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평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했고 조용하지만 권위가 넘쳤습니다. 전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공손히 인사를 한 뒤 물러났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회장님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실로 들어간 후 저는 급히 남편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오라고, 큰일 났다고 말했습니다. 준호가 어머니 상태가 나빠지셨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어쨌든 빨리 와보라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1시간 후 준호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준호를 복도로 끌고 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떤 회사 회장이셨다고, 방금 한성그룹 전무라는 사람이 시어머니 보고 회장님이라고 불렀다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30년 전 한성그룹의 초대 여성 CEO이셨다고. 제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회사를 물려받으셨는데 15년 전에 은퇴하시고 모든 걸 내려놓으신 거라고, 재산도 있으시다고,
수백억은 좋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수백억이라니. 제 머릿속으로 지난 3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를 무시했던 순간들, 친구들 앞에서 비웃었던 순간들, 하녀처럼 부렸던 순간들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준호는 어머니가 그러셨다고, 진짜 가족이 누군지 보고 싶다고,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을 대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다고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뭘 한 거지 라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수진이 나와 어머니께서 깨어나셨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조용하고 겸손한 시골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대기업을 이끌었던 CEO의 눈빛이었습니다. 날카롭고 통찰력 있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준호한테 들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떨리며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3년이었다고, 당신이 저를 지켜본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괜찮다고, 제가 뭐라고 변명할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되는 법이라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결정을 내렸다고, 내일 변호사를 만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물으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곧 알게 될 거라고만 하시며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병실 밖으로 나와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제가 대체 뭘 한 거지 라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백억 재산의 시어머니를 3년 동안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하셨습니다. 의사는 며칠 더 입원을 권했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집에 가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와 준호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폈지만 시어머니는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시어머니는 바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준호가 점심 준비를 하겠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대답 없이 방문을 닫으셨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준호에게 어머니가 뭘 하시려고 하는 걸까 물었지만 준호도 모르겠다고, 하지만 좋은 일은 아닐 거라고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전 11시 시어머니 방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CEO 시절의 그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였습니다. 김 변호사님이라고 부르시며 오래간만이라고 오늘 오후 3시에 사무실로 찾아뵙겠다고 상속 관련 서류 모두 준비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상속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한성그룹 주식 관련해서도 처리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대주주 지분 이전 절차라고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평소 입던 수수한 옷이 아니라 검은색 정장을 입고 계셨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올리셨고 화장도 은은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시골에서 올라온 노인이 아니라 수십 년간 대기업을 이끈 CEO 그 자체였습니다. 준호가 어디 가시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와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준호가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기사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검은색 정장을 입은 50대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차 준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현기증이 났습니다. 회장님, 기사,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을 나서며 뒤돌아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셨고 거기에는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십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시는 게 맞으시냐고. 시어머니는 3년을 지켜봤다고 이제 결정을 내릴 때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오후 3시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법률 사무실에서 시어머니는 김 변호사와 마주 앉으셨습니다. 60대의 김 변호사는 30년 넘게 시어머니의 법률 고문을 맡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재산을 작은아들 진호에게 물려주겠다고. 준호에게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와 5억 정도의 현금만 주겠다고. 그 정도면 새 출발하기에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성그룹 주식 15% 지분, 시가로 환산하면 약 300억 원, 그리고 강남의 빌딩 2채, 부동산 포트폴리오, 그리고 예금까지 총액 약 500억 원이 모두 작은아들에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준호가 현재 다니는 그 중소기업, 사실 그 회사의 최대 주주가 시어머니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맞다고 15년 전 은퇴하면서 준호가 취직한 회사를 조용히 인수했다고 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식도 매각하겠다고 이제 그 회사와는 아무 관계도 없다는 걸 보여줘야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류의 서명이 끝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저와 준호는 거실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으며 저희 두 사람을 바라보셨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늘 변호사를 만나고 왔다고, 그리고 결정을 내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에게는 스스로 살아가길 바라셨다고, 그래서 재산에 대해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동생 진호에게 물려주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물컵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에게는 이 아파트와 5억의 현금을 주시겠다고, 그 정도면 새 출발하기에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준호의 회사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그 회사의 최대 주주가 당신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냐고 물으셨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15년 전부터 최대 주주였다고, 준호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용히 지원했던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주식을 모두 매각했다고, 내일부터 새로운 주주가 들어올 거고 아마 큰 구조조정이 있을 거라고, 준호의 실력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이건 너무하다고 말하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3년이었다고, 당신이 저를 지켜본 시간이라고,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친구들 앞에서 비웃고 그 모든 것을 다 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대가를 치르게 되는 법이라고, 오늘부터 제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하셨습니다.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남기셨습니다. 진심은 숨길 수 없는 법이라고. 쾅,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제 흐느끼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벽에 기댄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대가는 이제부터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다녀오겠다고 말하는 준호에게 저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준호에게는 평소와 다른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직원들이 수군수군 거리고 있었고 임원들은 회의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후배 사원이 다급하게 달려와 큰일 났다고, 최대 주주가 바뀌었다고, 오늘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표된다고 말했습니다. 준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오전 10시 전 직원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새로운 대표이사가 단상에 올라가 오늘부터 본 회사는 새로운 경영진 하에 운영될 것이라고,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력 구조 조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준호의 이름이 해고 명단에 있었습니다. 15년 근속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점심시간도 되기 전에 준호는 짐을 싸야 했습니다. 박스에 개인 물품들을 담으며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퇴근 시간도 아닌 오후 2시에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됐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진짜냐고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어머니 말씀이 사실이었다고, 구조조정으로 해고됐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절망했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은행 압류팀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했습니다. 카드 연체금이 3개월치 밀려 있어서 압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긁어댄 카드가 준호의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고 이제 수입마저 끊기자 압류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압류팀 직원들은 집 안으로 들어와 제 명품 가방들을 하나씩 박스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안 된다고, 이건 제 거라고 외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샤넬 가방, 루이비통 지갑, 에르메스 스카프, 제가 그토록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박스에 담겨 사라져갔습니다. 압류팀은 이것들로도 빚의 절반밖에 못 갚는다고 나머지는 압류 절차가 계속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압류팀이 떠나고 텅 빈 집에는 제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들의 단톡방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인스타를 다 지웠던데 괜찮냐고, 소문 들었는데 진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준호의 해고, 압류 소식까지. 제가 그토록 자랑하며 과시했던 그 친구들은 이제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작은 아들 진호를 부르셨습니다. 진호와 수진 부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회장님이셨다는 사실에 놀랐고 모든 재산을 자신들에게 물려주신다는 말에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은 그냥 당연한 걸 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해주시냐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세상이라고 진심으로 자신을 대해준 것에 보답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호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다고 평생 어머니를 잘 모시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편 저희 집에는 이사 박스들이 쌓여갔습니다. 5억으로 작은 빌라를 구했지만 이전의 넓은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힘없이 물었지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사하는 날 시어머니는 작은 아들네 집으로 이미 떠나신 후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쓰시던 방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방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많은 것을 잃었겠지만 이것은 벌이 아니라 교훈이라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돈과 권력만을 좇으면 결국 그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법이라고. 3년 동안 지켜봤지만 끝까지 저는 시어머니를 가난하고 무능한 시골 노인으로만 봤다고.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진정으로 뉘우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꾼다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사람이 되라고. 그것이 시어머니가 저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년 동안의 오만과 무시, 허영과 욕심이 모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명품 가방도 친구들의 부러움도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도 아니었다는 것을.
진심,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늦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좁은 원룸의 창문 너머로 아직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침대 옆 작은 옷장에서 편의점 유니폼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1년 전의 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단정하게 묶은 머리, 수수한 유니폼. 명품으로 치장했던 그 시절의 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작은 소리로 다녀오겠다고 말했지만 대답해 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준호는 6개월 전 이혼했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제 허영과 준호의 무능력이 결합되어 만든 파국이었습니다. 편의점까지 걸어가며 저는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백화점을 누비던 시절, 친구들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던 시절, 명품 가방을 SNS에 자랑하던 시절. 그때는 행복한 줄 알았는데 라는 생각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해 문을 열고 기계적으로 인사말을 했습니다. 새벽 시간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진열대를 정리하고 바닥을 닦고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일들.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제는 익숙하게 해냈습니다. 오전 9시 교대 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룸에는 오래된 냉장고와 작은 식탁, 침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간단히 편의점 도시락으로 아침을 해결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심으로 대했다면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봤다면 지금쯤 얼마나 달랐을까? 오후 2시 짧은 잠에서 깬 저는 2번째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갔습니다. 동네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와 홀 서빙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과거의 저였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들을 하루하루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9시 식당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우연히 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길 건너편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검은색 세단이 멈춰서고 기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우아한 한복을 입고 품위 있게 걸어가시는 모습. 그 옆에는 작은 아들 진호와 수진 부부가 공손히 모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시어머니가 잠시 멈춰서며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 일행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 자리에 제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원룸에서 시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돈과 권력만을 좇으면 결국 그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법이라고 적힌 구절을.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명확했습니다. 진심의 가치, 겸손의 중요성,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편의점으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한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나이 든 할머니였습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인사했습니다. 할머니가 우유 유통기한을 물으시자 정성스럽게 확인해드리고 가장 신선한 제품을 골라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감사하다고 친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짧은 대화였지만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따뜻한 것을 느꼈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이제야 알게 된 그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후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올 수도 있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봤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이라고 어머니께서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이번 주 일요일 오후 이시북촌 한옥마을의 청송제라는 곳으로 올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보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년 반 만의 연락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니. 일요일 오후 저는 수수한 원피스를 입고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과거였다면 택시를 타고 갔겠지만 이제는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며 이동했습니다. 청송제에 도착하자 아름다운 한옥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단풍이 물든 나무들, 고즈넉한 전통 건축, 그리고 조용히 흐르는 연못의 물소리. 정원 한편의 나무 벤치에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우아한 한복을 입고 차분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왔다고 이리 와서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1년 반 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단풍잎이 하늘하늘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문을 여셨습니다. 잘 지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라고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너무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울지 말라고 오늘은 저를 꾸짖으려고 부른 게 아니라고 하시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수진이한테 들었다고 제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네라고 편의점이랑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나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얼마나 무시했는지 이제야 알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쌓여왔던 후회와 뉘우침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일으켜 세우며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이미 벌을 받았다고 1년 반 동안의 그 힘든 시간이 제게는 벌이었고 동시에 배움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고,
중요한 건 그 실수를 깨닫고 변하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하시며 저를 다시 벤치에 앉히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지켜봤다고 멀리서 말이라고 수진이가 가끔 제 소식을 전해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변화를 볼 수 있었다고 더 이상 과거의 교만한 민지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정말 소중한 것이 뭔지 너무 늦게 알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늦지 않았다고, 깨달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시며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이걸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봉투를 열자 1천만 원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받으라고, 이건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새 출발을 돕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 돈으로 제대로 된 기술을 배우거나 작은 가게를 차리거나 제 미래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며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진심을 담으라고,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라고, 그것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정원에는 황금빛 햇살이 가득 내려앉았습니다. 준호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냐고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준호가 새로운 직장을 찾아 열심히 살고 있다고, 이혼한 건 안타깝지만 어쩌면 둘 다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준호도 힘들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과거는 과거라고, 이제는 앞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해가 질 때까지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 현재의 모습, 미래의 희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헤어지는 시간이 왔습니다. 다시 뵐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물론이라고, 언제든 연락하라고, 이제 제가 어머니의 며느리가 아니라 어머니의 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돌아서서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시어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며, 그날 밤 저는 원룸에 돌아와 수표를 바라봤습니다. 1년 반 전이었다면 이 돈으로 명품 가방을 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에 300만 원, 작은 카페 창업 준비금 700만 원. 진짜 제 힘으로 새 출발을 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노트 첫 페이지에 크게 적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자. 언제나 진심으로 대하자. 돈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시어머니가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3년 후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이라는 이름의 동네 카페였습니다. 손님들에게 항상 진심으로 대했고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무료로 커피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수익의 일부를 독거노인 돕기에 기부했습니다. 어느 날 카페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반갑게 맞이하며 제가 직접 만든 커피를 내려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맛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벽에는 진심을 담아 대접합니다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작은 아들 부부와 저를 함께 불러 모았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제 작은 카페에서 진호 부부와 저는 시어머니를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란 피로 연결된 것만이 아니라고, 진심으로 서로를 대하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라고. 그날 밤 세 가족은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치유되었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제 카페는 동네에서 가장 따뜻한 곳으로 소문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건강하게 작은 아들네 집에서 손주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어느 봄날 벚꽃이 만발한 날, 저는 카페 앞 벤치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저를 용서해 주셨냐고. 제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벚꽃잎이 흩날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하셨습니다. 용서란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미움을 품고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사는 것이 훨씬 평화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고,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고 변하는 거라고. 제가 그걸 해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겠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머니께 받은 교훈을 전하며 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하라고,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세상은 분명 더 아름다워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벚꽃잎이 하늘하늘 내려앉았습니다. 저희 두 사람의 주변으로 마치 축복처럼. 여러분, 저희는 살면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 가난해 보이는 사람, 화려한 사람, 수수한 사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는 언제나 진심을 담아야 한다는 것을. 왜냐하면 진심은 결코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진심으로 대한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진심을 담고 있는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마이너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따뜻함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퇴근 후 집에서, 아니면 잠들기 전 침대에서, 어디에 계시든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따뜻한 봄날 같은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옆에 작은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켜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사랑하는 가족, 소중한 분들과 함께 웃음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